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개불개비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형 꼰대 김광주입니다. 즐겁습니다. 뭐가 그리 즐겁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멸치, 통영산 멸치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맥주만 있으면 딱인데 예. 저희- 맥주 없이 안주만 먹는 방송은 머니스토리 TV. 네, 꼰대가 추석 선물이라고 뭉치한테 멸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맛본다고 먹는데 맛있네요. 맛있었어요. 통영 멸치가 멸치가 네. 집에서는 김치 다음으로 특히 주부들한테는 또 남자분들한테도 아주 유익한 그 상품이에요. 그죠? 언제든 손쉽게 술안주를 할 수 있고 또 반찬이 부족하면 고추장에 이게 그래도 생선이거든, 생선. 보통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익한 상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랬군요. 자,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하는 뭉치 씨. 네. 슬쩍 또 좀 도전을 하네. 멸치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전보다. 이거 멜치 가격이 금치도 많이 금치. 올랐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멜치뿐만 아니라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사실 네. 제가 이 주문한 그 통영의 멜치 가게도 네. 예전 명절에는 한 일주일 전에 주문하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솔드 아웃. 네. 품절. 그랬는데 지금은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 근데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물가는 올라. 멜지값은 작년보다 올라서 보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물가가 계속 오르죠. 물가에 왜 오르노? 물가에 내놔서 그러나? 일단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멜치를 잡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게 수행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예. 배를 타고 어선을 타고 가겠죠. 근데 어선은 사람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름을 떼야 되겠죠. 그럼 기름값이 예전보다 올랐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원재재 값이 오르니까 기본적인 또 사람 인건비도 올랐을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인건비를 올랐나? 월급을 올려줬나요? 그거는 월급을 올려받았나요? 그럼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야죠. 근데 보니까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네. 우리 요 멸치 단골 멸치 회사 사장님 안 그랬으리라고 믿지만 때로는 사실 원가 인상도 없는데 남이 올리니까 나도 올리면서 원가가 올려서 같이 올린다 이런 또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물가가 오릅니다, 그죠? 오르죠. 물가는 오르는데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월급이 계속 올라도 저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또 하나의 요인은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물가가 오를 때 그놈을 이용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뭉치 씨가 이야기해 줄 겁니다. 오징어채도 아니고 일미채도 아니고 물가채. 물가채. 예. 물가채. 이름은 맛있게 생겼는데 말 그대로 물가와 관련된 채권, 즉 물가 연동 국채라고 보통 우리가 그러죠. 이제 채권이라고 네. 하면 이렇게 자산가들, 돈 있는 사람들, 만 하는 그런 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만큼 주식에 비해서 채권이 조금 많지가 않죠. 네. 주식 물량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량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네.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몰라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물가채에 대해서 한 번씩 볼 건데요. 그럼 10만 원 가격도 살 수 있나요?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여기도 채권도 주식처럼 한 주, 두 주 이렇게 있나요? 네, 한 주씩 가능합니다. 그럼 물가채 같은 건 한 주에 얼마예요, 최소 단위가? 한 주는 대략 정확히 제도 가격 일단 그 발행 일자에 따른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리는데요. 한 만 원대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주당. 한 주당 보통 이제 주식도 처음 발행 가격이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네, 달라지잖아요. 채권도 네. 마찬가지죠. 네, 다 틀립니다. 채권도 발행되는 가격이 있고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가격들이 있죠, 그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심지어 많은 가지고도 살 수 있겠네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사요? 증권회사에
증권회사에 사시면 됩니다. 증권회사에 네. 사달라 하면 되네. 네, 네. 그러면 별도로 다른 계좌가 있어야 돼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CMA 계좌, 그리고 종합 계좌라고 부르는데, CMA 계좌 플러스 알파, 즉 주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증권 거래가 가능한 종합 계좌를 오픈하셔야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는 모두 이제 투자 시대에서 종합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네. 계좌도 종합적으로 틀고 그래야 되네. 그래서 종합 물가채가 계좌만 왜 있으면 이제 가능하다. 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냐 그러면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제 물가 상승률 자료 보면 과거에는 이제 나라가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사람은 많은데 공급하는 양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즉 나라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물가는 계속 오른다. 그런데 이런 물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런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당연히 많다. 즉 살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예. 반대로 살 사람보다 공급이 많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네. 자, 최근에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죠. 네. 예, 돈을 벌고 우리나라는 또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네. 요즘 이제 또 돈을 많이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체노믹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게 또 최근에 금리도 조금 내렸죠. 그렇죠. 예, 금리가 내렸고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을 자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유동화라고 하는데 돈 유동성, 화폐에 대한 화폐 유동성, 화폐 공급을 많이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시중에 많이 돌면 물가는 네. 오르게 되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 속도와 관련되고 있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성장 단계에서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속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장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캐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도 지금 물가는 오르냐 이거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가 낮더라도 성장만 한다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오를까라는 네. 그 차이만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어디 모 증권사 자료예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업이 돈 잘 벌고 경제 성각하면 이제 직원들도 월급 오르죠. 예, 소득 오르고. 근데 이게 그리고, 기업이 네. 저거 잘 벌어도 월급 안 올려주는 게 문제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통계청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보면 한 5년치 고용 인구 상승률은 약 4.5%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보다 뭐 대기업들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좀 낮고요. 일반적으로 한 4.5% 정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소득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4.5%면 명목적인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그런 물가 인상률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높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 집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차도 사고, 빚도 내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물류값을 올리게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연결되면서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가는 이렇게 성장이 되면서 물가가 오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최소한의 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 이거죠. 예. 즉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멸치 먹고 있는데 멸치가 10,000원이다. 근데 10년 뒤에 10,000원으로서 멸치를 못 먹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한 보따리 먹었는데 지금은 뭐 대가리 몇 개? 예, 이 정도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투자가 필요한 이유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래도 좀 우리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 물가채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올라야 돈을 번다는데, 네. 별로 오르지도 않으면, 네. 그게 재미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가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물가 통제를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네. 더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히 대중교통이라든지 대중물가에 대해서는 네. 많이 좀 그동안 좀 억눌려 왔죠. 기업들을 좀 압박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압박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자연적인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최근에 이제 또 이자도 낮추고 네. 그런 등등을 해서 소위 이제 그 화폐에 대한 통화 공급을 늘리면서 그것들하고 맞물리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꼰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일단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려면 기본적인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멸치를 잡으려도 석유라는 게 필요하고요. 즉 석유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 원자재들은 계속 원하는 대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즉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뭐 주기상의 여러 사이클은 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물가가 오른다. 또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의 우측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인 여기서 얘기하는 꼰대시 얘기하는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내므로 인해서 돈의 양이 늘어난다. 그 돈의 양이 늘어나면 그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자산 시장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가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버전 2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기본적으로 물가체는 네. 물가가 오를 때 오른 만큼의 이익을 돌려준다 했는데 그게 참 말은 쉬운데 네. 어떤 우리 듣는 분들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주 대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글자 그대로 좀 해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물가와 연동된 국채, 즉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이제 자, 예를 들어 수익을 준다 이건데. 예를 들어 자, 우리가 물가 연동 국채를 내가 10만 원어치 사서 지금 올해 9월 1일자로 10만 원어치 사서 그러면 1년 뒤 2015년 9월 1일 날 9월 1일 기준으로 물가가 한 3% 올렸어. 그죠? 올랐다고 쳐. 네. 그러면 그 1,000원에다가 얼마를 더 준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제가 못 들었어요. 멸치 먹는다고. 1년 만에 1년 동안 네. 물가가 3% 올랐다고 하면 물가 3% 올랐다. 네. 올랐다고 하면 내가 10만 원어치 샀는데 10만 원어치 물가 연동 국채를 샀는데 그럼 1년 뒤에 몇 퍼센트를 붙여준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연동 국채는 특이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은 이자가 있어. 예. 이자를 주는데 이자가 굉장히 저리해요. 물가채는. 그럼 일단 채권 이자 빼고 그렇죠. 순 물가 부분만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3%. 3%면 말 그대로 원금의 3%를 인상해준다 이겁니다. 인상해준다. 자, 근데 붙여준다. 이거는 이자가 3%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금 자체를 늘려주는 거예요. 원금 자체를. 즉, 내가 물가가 5% 올랐다. 그러면 만 원에 5%면은 만 원을 투자했는데 5% 올랐으면 그럼 이거 복리네. 그렇죠. 원금이 1,500원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붙냐? 이자는 이 원금 플러스 물가 상승분만큼을 더한 걸 전체 원금으로 두고 그 전체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새로운 원금의 이자. 그렇죠. 그죠? 원래 원금이 10만 원이었다면 네. 거기에 이자가 예를 들면 물가 연동국채는 대신에 이자가 좀 싸다고 했죠. 예, 2%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2% 정도. 이자가 뭐 한 2%다 이러면 2% 붙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가가 5% 올랐다. 뭐 네. 계산하기 좋게. 네. 그러면 물가가 5%. 그러면 총 7%를 먹기는 먹는데 그중에 2%는 이자로 먹고 네. 5%는 다시 원금에 얹어져서 그죠? 만 원, 10만 원 같으면 얼마야? 10만 원 같으면 10%는 만 원, 1%는 1,000원이네. 2,000원, 5,000원 올랐네, 5,000원. 그럼 15,000원이 원금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15,000원에 이제 2%가 연금이 붙는 겁니다. 또 내년에 그 네, 1년 네. 뒤에 그렇게 되는 구조군요. 네, 그래서 괜찮네. 원금을 물가 상승률만큼 늘려주고, 음. 네, 그리고 그 전체에서 또 이자를 주고. 복리네, 복리. 그래서 이자 자체, 표면적인 이자는 굉장히 저리지만 그 이자를 주는 원금 자체가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난다 이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물가 인동 국채는 이게 뭐냐, 누가 발행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채입니다. 국채. 즉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즉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를 안전자산이라 부르는 거죠. 안전자산. 네. 그렇죠. 그래서 물가 인동 국채는 안전자산의 한 종류다. 이렇게 국가가 생각하면 발행한다.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그렇죠. 떼이는 일은 없다. 그렇죠. 부도 나는 일은 없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 원래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그 이해하시겠지만 그만큼 안전하면 수익률은 그만큼 높지 않다. 그렇죠. 그죠? 높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 국채 금리는 한 3.5%로 치자. 3.5%로 치자. 그래 물가채는 금리를 한 1.5%밖에 안 줘요. 굉장히 작죠. 일반 국채들은 이자 자체를 한 3.5%를 네. 준다고 치면 네. 일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가 연동 국채는 그 금리 자체를 이자 자체를 한 1.5%밖에 안 준다. 2%나 적게 주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예상 물가 상승률이 이제 3%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일반 국채 금리 3.5%가 기본에 있는 시중 금리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물가채도 여기 나와 있는 물가채 금리 1.5%, 예상 물가 상승률 2% 이렇게 하면 절대적인 금리는 3.5%랑 동일해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원금 자체가 늘어나서 거기다 2%를 더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익만큼을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리다. 네, 우리가 네. 일반적인 국채 이자는 복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 먹고 땡. 그냥 과일 따먹듯이 그냥 따먹고 땡인데 이 물가채, 물가연동 국채의 물가 상승분의 원금이 얹어지는 그 퍼센트에 대해서는 원금이 얹어지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원금이 되고 또 새로운 원금이 되는 복리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네. 이 복리인데 왜 홈쇼핑에서는 안 팔아요? 보통 홈쇼핑에서 복리 팔잖아. 복리, 비과세. 네. 그래서 이 상품 메리트는 뭐냐면 그러면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금리는 낮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상품의 메리트는 뭐냐면 물가가 많이 오를 때 그 부분만큼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뭐죠?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 물가를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따라잡는 투자를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 채권 투자, 즉 물가 연동 국채만 투자만 한다면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은 따라잡을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해지시킬 수 있다. 쉬운 말로 좀 표현해 주시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을 수 있다. 때려잡을 수 있다. 때려잡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한테는 돈 가치 하락이잖아요. 네. 돈 가치 하락이니까 사실은 은행에 우리가 계속 두면 절대적으로 손해가 확정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네. 은행에 두면 은행 이자가 사실 물가 인상률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도 은행 이자가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두면 절대적으로 돈이 손실이 확정된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물가 상승률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도 은행 이자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 물가 상승률만큼을 더 얹어주는 건데 그럼 기준이 뭐냐면 작년도 기준. 작년도보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았냐 이거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물가가 낮았다. 그러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겠죠. 예,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수익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뭐 조금씩 관심 가져봐도 괜찮은 건 뭐냐면 물가가 굉장히 좀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 전후를 해서 물가 관리를 잘했죠. 우리가 그렇죠. 계속 선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에서 잘했죠. 당연히 물가 방어를 잘한 거죠. 예, 잘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야당에서 뭐 그렇죠. 올리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되죠. 예, 수도요금, 전기요금 오르고 이렇게 되죠. 공공요금이 공년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정도 기대되냐면 그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3.5%에서 4% 정도 예,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을 약 2.5% 정도로 예상했을 때 여기서 나온 2.5%는 우리나라 과거 5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2.5%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재는 1%대로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점차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과거보다는 좀 가파라질 거라 예상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약 3.5%에서 4% 정도 수준.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 지수는 최소한 5%가 넘는 것 같아요. 네. 1%, 2%, 2.5% 평균이라 하니까 우리 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좀 짜증 날 것 같아. 그렇지. 무슨 1%, 2%야. 어떤 거는 10%, 20%도 오른 게 있는데 네. 물가 연동국채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주면 참 좋겠다, 그죠? 그렇죠. 체감은 말 그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게 말 그대로 되겠습니까? 자, 물가 연동국채가 우리가 또 네. 이렇게 일반 우리 셀러리맨들이 급여 생활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 또 더 있죠. 일단 뭐 급여 생활자들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죠. 저는 오히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상품 말 그대로 물가 상승률만큼 얹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이 반대로 마이너스가 난다면은 원금은 까먹어야 돼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2010년도 6월 이후에 발행된 물가채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이 돼요. 즉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에서 까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물가 하락할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럴지 없지만 근데 전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라가 보증을 하고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 지키면서 최소한 은행 예적금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내가 극히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싶은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상품군을 추천하는 게 예를 들면 퇴직연금 퇴직연금 있잖아요. 요즘 퇴직연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상품군들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가채라고 하는 그렇죠. 것은 물가 연동 국채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혼동하지 네.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단기간에 뭐 치고 빠지겠다 그런 용도보다는 내가 만기 보유를 하겠다. 예를 들면 만기가 4년이면 내가 4년 동안 만기를 보유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약 4% 정도 기대 수익이 나옵니다. 네. 참 4% 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수익도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워낙 아이고, 요즘 그 은행 이자도 2%도 안 되니까 거의 뭐 4%면 더블이죠, 더블. 그렇죠. 그죠? 근데 보통 이런 물가 연동 국채는 만기가 한 몇 년씩이나 돼요? 만기는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발행하는 것만 틀릴 것 같아요. 뭐 10년짜리가 나왔다가 그다음 줄어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네. 국채나 이런 일반 회사채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런 것들은 만기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대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있습니다. 근데- 있어서 대파할 때 그 채권이 가진 그 대판을 이렇게 거래를 할 당시의 메리트에 따라서 조금 내가 손해 보고 팔기도 하고 또 프리미엄을 주고 얹어서 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속성들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최소한으로 아까 뭐라고 했죠? 해지 말고 때려잡는다. 때려잡는 안전자산 정도 가져가는 게 괜찮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절세 효과가 있어요. 절세 효과. 절세. 네, 뭐 절세가 절에 세금 내는 건 아니죠. 뭡니까? 절세가 절에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절에다 냈던 세금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한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그 원금에서 물가 상승분만큼 얹어서 원금을 늘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물가 상승분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반 네. 국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지만 일반 국채가 이자가 만약에 3.5%이라면 네. 그 3.5%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은행의 예적금처럼 네. 금융소득세, 그죠? 네. 금융소득세가 세금을 띄고 네. 띄고 받는데 그렇죠. 이 물가연동 국채는 일반 국채에 비해서 정해진 이자는 적지만 네. 대신에 물가가 늘어나는 비율만큼을 그대로 실제로 이자라고 그죠? 그렇죠. 실제로 원금에 합산되는 이자로 얹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에 합산되는 이자로 얹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세금이 네. 흘렀다, 그렇죠. 흘렀다, 그죠? 그렇지. 흘렀다. 아까 그 주는 이자가 2%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는데 2%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절세 채권. 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또 물가 연동 국채가 또 우리 셀러리맨들한테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뭐냐면요. 네. 이게
후가시 넣기가 좋아. 국가시. 예, 후가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절세 이러면 이게 원래 자산가들의 이게 단골 메뉴잖아. 절세. 네, 네. 근데 내가 이게 물가 연동 국채를 샀어. 내 동료가 물어봐. 그게 뭔데? 이게 말이지. 물가 인상분을 내 원금에 가산시켜 주는 건데 이게 절세 효과가 있어. 딱 이러면 아마 그 동료는 눈을 크게 떠. 이야, 속으로 계산하는 거지. 야, 이 친구가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았대야? 근데 절세하고. 그렇지. 그런 우가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 우가시가 있으면 어떤 유리한 점이 또 있냐? 돈을 빌리기 쉬워요. 네. 우가시, 그죠?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잖아. 없는 사람한테 안 빌려주잖아. 근데 또 반대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 후가시 있는데 그래서 수익이 얼만데? 한 4% 정도 돼. 장난하나 지금? 지금 장난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네. 이제 보통 자산가들은요 4%만 그렇지. 돼도 와 그런 그렇지. 상품이 어디 있어 이러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장난하나 이러면 딱 또 그렇게 대받아치는 거지. 그래 월급쟁이들은 뭐 4% 가지고 만족하기 힘들지 하고 딱 한마디만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 상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좀 가져가시는 메리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즉 원금 상승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고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올해까지예요. 올해. 즉 2012년도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15년부터 발행하는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해서는 원금 상승분, 즉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네. 될 것은 이 물가 연동 국채는 매일매일 새롭게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제 국가가 돈이 네.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중에 한 형태로 물가 연동 국채라는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달 발행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이제 까지 나오는 것들은 아까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 그러면 그전에 그런 뭐 어떻게 하면 채권, 국채 그 시장에서 그죠?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0만 원어치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주식 거래하듯이 사고 네. 팔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채권을 국가가 발행한다는 거는 돈이 필요해서 빚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맞죠. 근데 지금 현재 부채가 많죠. 국가 부채가 많죠. 그리고 지방 정부도 부채가 장난 아니죠. 지금은 이제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날짜가 그래서 주어졌는데 부채가 필요 점차 없죠. 이제 국채 발행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즉 세법 개정되기 이전에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적인 메리트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골동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은 있으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건 후가시라고 은행 예적금보다는 낫습니다. 은행 예적금보다는 만기 보유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조금씩 뭐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 국채나 이런 특히 국채들은 중간에 네. 팔아도 큰 손해 없고, 네. 그죠? 또 뭐 벌어도 크게 많이 벌지도 않고, 예, 그런 정도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에 몰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또 그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의 이유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로 편입하면 되겠고 또는 퇴직연금에도 어떤 금융사에 따라서는 이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금융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네. 것도 한번 보시고 또 특히 우리 뭉치씨 이야기한 대로 은퇴를 앞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한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점도 또 유념해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후가시 그죠? 예, 후가시 후가시 전략을 써야 되는 분들한테도 네. 이 물가 있는 국채는 그런 사실에 그렇게 후가시 하면서 얼마 10만 원씩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효과도 우스갯소리지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물가 있는 국채. 자, 물가에 관심 가지면서 동시에 짭짤한 용돈을 벌어볼 수 있는 상품,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